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에 강한 수리 자료 해석 전문가 박수홍입니다. 자, 이제 챕터 2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 좀 살짝 맛만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많이 나오는 방정식들 있죠. 그것도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이라는 부분과 거리 속력 시간, 원가 정가 이렇게 좀 다룰 건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거속시죠. 거속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나오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좀 정해져 있는데 그 유형별로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파트를 두 개로 쪼갠 거고요. 원가, 정가는 애초에 개념을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 이제 문제식 세우는 데에는 사실 어려움은 없거든요. 그냥 몇 번만 반복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쉽게 접근하실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파트가 기출이 뭐가 되는데라고 물어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일단 이 취업 필기 좀 준비한다고 하면 뭐 이거 농도 거속시 많이 나온대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들으셔서 그러긴 할 텐데, 그래서 좀 약간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이 개념 적용하는 기출 사례 중에는 사실 꼭 거속시 농도가 아니라 되려 부등식 쪽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부등식 쪽에서도 뭐 꼭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그런 룰들이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부등식이기 때문에 더더욱 선택지를 먼저 대입해서 풀 수 있는 이점이 생겨서 저는 부등식 파트는 특히나 선택지를 적용하는 그 카드를 먼저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문제가 결국 부등식 세우는 겁니다. 방정식 세우는 게 아니라 요 등호 있죠. 뭐가 큰 애 작은 애를 세우는 건데, 사실 그러기에 앞서서 선택지에 있는 거 뭐부터 넣어보라고 했죠? 가운데부터 넣어보시든지 아니면 넣기 쉬운 걸 넣어보시라고 했죠. 여기서 뭐가 쉽다라는 느낌은 따로 없으실 테니까 요 5명을 한번 넣어 볼까요? 넣어서 읽어보는 겁니다. 부등식은 답이 여러 개지만 이 중에서 만족하는 건 하나밖에 없을 테니까요. 자, 선물로 3개씩 포장된 사무용품 7박스를 샀대요. 그러면 21개가 왔습니다. 사무용품을 4개씩 주면 사무용품이 남는데요. 자, 4개씩 5명, 5, 4, 20. 하나 남네요. 그 다음에 5개씩 나눠주면 5, 25. 25개가 필요한데 사무용품이 부족하네요. 만족합니다. 끝났어요. 정답은 3번이 되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부등식이라고 해서 방정식과 다르게 풀지는 않는 겁니다. 결국에는 부등식은 식을 세웠을 때가 좀 다를 뿐 이후로는 사실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뭘 좀 강조하고 싶냐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선택지를 활용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써보자. 그리고 식을 세울 때 뭔가 좀 정리하는 거나 이런 건 결국 방정식과 똑같이 할 거고요. 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트는 왜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봅시다. 개념 24예요. 부등식은 크고 작음을 비교하는 식입니다.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면 부등식이 되고요. 그래서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씁니다. 같다 대신에 이걸 쓰면 등호 대신에 부등호를 쓰면 이게 부등호예요. 그래서 그냥 등식이 아니라 부등식인 거죠. 부등호를 쓰니까 부등식, 등식을 쓰면 등호를 쓰면 등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등호를 써놨는데요. x 더하기 3은 1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요 더하기 3이 양쪽에서 사라지려면 뭐 해야 돼요? 빼기 3 해야 되죠. 그거 방정식과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부등식을 풀 때에는 거의 똑같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것과. 다만 나중에 해석만 다를 뿐인 거죠. 왜 제가 완벽히 같다고 얘기하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하냐면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할 때만 달라서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요. 개념을 넘어가서 좀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문제 풀 때는 똑같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얘기할게요. 구하려는 값을 일단 문자로 정하는 거 똑같고요. 그 다음에 식을 세우죠. 이제 문제를 딱 읽어보면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가 보이겠죠. 식을 세우죠. 그리고 그 식을 풀어서 정답이 나오는 모양까지를 정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맞는 답을 선별한다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1번과 4번이라고 해놨는데요. 일단 뭘 미지수로 정해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방향이 정해지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가 구한 것이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단계가 정말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식을 세우면 바로 정답에 맞는지 아닌지, 아니면 처음부터 정답에 맞는 놈이 될 수밖에 없는 모양을 보는 걸로 정답에 도달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번부터 4번까지 가는 게 가장 정석의 룰이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정답이 조건에 맞는지를 통해서 선택지에서 선별해서 찾는 것이 실전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방정식은요. 빼기 x가 빼기 7로 나오면 이 결론을 x는 7로 내죠. 하지만 부등식은 달라요. 부등식은 자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마이너스가 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쪽의 마이너스를 곱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마이너스가 사라지려면 양쪽의 마이너스를 더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x를 하고요. 여기다가 더하기 x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더하기 x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면 이항인 거예요. 마이너스 부호가 사라지려면 이항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에서는 부등호가 가만히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양쪽에 마이너스가 있다? 둘이 뭐 하는 겁니까? 자리 바꾼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결국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이쪽에 7이 오고 이쪽에 x가 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 효과가 나죠. 왜냐면 x를 이쪽에다 쓰게 되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뀐 느낌이 나니까요. 방정식과 부등식의 유일한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것. 양쪽에 마이너스가 있을 땐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없애버리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맨 마지막 조건에 맞춰서 선택지 선별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식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요 방정식들에 대해서 특히나 여기 거리 속력 시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거리 속력 시간은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당연히 기본 공식이죠. 근데 이 기본 공식은 정말 그걸로 쓰질 않습니다. 이걸로 문제에 쓰는 게 아니고요. 문제의 일부로 씁니다. 일부분으로 쓴다고요. 일부분으로. 무슨 소리냐면 자, 우선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건 거리는 이게 거리가 그냥 거리가 아니라요. 아무래도 속력, 시간이 있으니까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그래서 디스턴스라고 하지 않고요. 쉬프팅 디스턴스라고 해서 S로 씁니다. 거리는. 그래서 S는 속력, 벨로시티, 그리고 시간, T요. S는 VT. 자,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고 쓰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물론 식이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도 있죠. 당연히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도 있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당연히 다 기억하시면 너무 좋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토탈 개념을 가지는 것을 기억합니다. 문제에서 줄 거예요. 문제에서 토탈 개념, 총합의 개념이요. 이 문제를 딱 읽어보면 아, 그래서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갔대. 혹은 아, 그래서 총 거리는 몇이었대. 라는 토탈 개념이 있을 거예요. 속력에 토탈 개념이 있습니까? 속력은 토탈 개념이 없습니다. 총 속력은 몇이었대라고 하잖아요. 평균 속력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토탈 개념을 쫓아갈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속력의 식을 쓰는 상황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거 안 써도 다른 걸로 풀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 토탈 개념으로 식을 푸는데 이게 문제가 정확히 속력 하나 주고 시간 하나 준 다음에 거리는 몇이야 라는 질문 안 합니다.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만큼까지는 어떤 속력으로 갔고 또 얼마만큼은 어떻게 갔더니 총 시간이 얼마였대, 총 거리가 얼마였대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토탈 개념이 거리로 나온다면 어떤 토탈 개념의 토탈이니까 라지티로 쓸게요. 토탈 개념의 거리는 거기 나와 있는 어떤 V1의 속력, T1의 시간과 V2의 속력, T2의 시간을 합쳤더니 그래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합쳤더니 토탈 거리가 나오다라는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실제로 풀 때는. 문제는 그렇게 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에는 S는 VT, T는 V분의 S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놈들이 모이고 모여서 총합이 될 거다. 이 포맷에 맞춰서 갈 거다를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기본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가장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고 하는 게 요 형태죠. 이거 뭐 보통 무당벌레식으로 막 이렇게 여기다가 막 이런 거 그려가지고, 뭔지 아시죠, 이거? 여기서 무당벌레 이렇게, 여기 이렇게, 레이디버그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억하라고 초등학교 때 아기자기하게 나오는데, 지금 뭐 아기고 자기고 지금 할 때가 아니죠. 그냥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형태로 기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 분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보라는 건데요. 이게 뭐 전혀 상관없이 그냥 딱 두 가지. 거리의 식과 시간의 식을 쓸 거다를 기억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거리의 식과 시간의 식은 토탈, 합산 개념이 가능하니까요. 그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합산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보면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해줘요. 이쪽으로 갈 때 시속 2로 갔습니다. 이쪽으로 갔을 때 시속 3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총 걸린 시간은 2시간 30분이 나왔습니다. 자, 어때요? 토탈 개념이 나왔습니다. 총합 개념이 등장했어요. 2시간 30분. 2시간은 2라고 표현하면 될 거고요. 30분이라는 건 1시간 60분 중에 30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2와 2분의 1, 절반의 시간이죠. 물론 실제로 처음부터 이렇게 쓸 건 아니고요. 2와 60분의 30이라고 썼더니 2와 2분의 1이 된 거죠. 그래서 처음이 이건 아니고 이게 처음이고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고 이거를 가분수로 쓰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토탈 개념의 시간, 총 시간은 2분의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 A에서 B로 갈 때, B에서 A로 갈 때 시간을 합쳐서 2분의 5다. 그래서 갈 때 시간. 시간의 식은 속력분의 거리. 그래서 언급된 속력 2분의 거리 문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합쳐서 총 시간이다. 라는 식으로 구했죠. 그러고 나면 이제 뭐예요? 방정식 푸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을 풀었더니 총 거리는 3이 나오더라. 라는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실제로 거속시 문제는 하나의 속력, 하나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식과,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상황을 줄 거고 토탈 개념이 있을 거다. 그러면 우리는 토탈 개념의 식을 쓴다. 이 문제가 토탈이 거리의 식이면 다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들의 합은 총 거리다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토탈이 시간이면은 속력분의 거리 더하기 속력분의 거리는 속력분의 거리일 거다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는 토탈 시간으로 쓴 겁니다. 이 포맷에 익숙해져야 돼요.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왜 이건 이렇게 강조를 반복하냐면 얘는 출제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에는 시간과 시간을 더해서 토탈 시간이 나오거나 거리와 거리를 더해서 토탈 거리가 나오는 문제를 풀 거고, 이때 이 시간이라는 게 각자가 속력분의 거리, 얘도 각자가 속력분의 거리식으로 다른 형태로 써질 수는 있을 거다 이겁니다. 여기 거리도 마찬가지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의 형태들이 모인다는 얘기인 거죠. 이걸 기억하시는 거고요. 자, 그럼 이게 반영되어 있는 문제를 봅시다. 자, 이렇게 손으로도 지울 수 있어요. 저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아까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제 되네요. 재밌는데? 자, 집중합시다. 보시죠. 29번입니다.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면 토탈이 뭐인지 짚으실 수 있을 겁니다. 토탈은 뭔가요?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왕복 9초가 걸렸다. 자, 토탈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쓸 거냐면 왕복이라고 했잖아요. 가는 시간, 오는 시간 합쳐서 9입니다. 자, 시간은 어떻게 쓰죠? 속력분의 거리를 쓸 겁니다. 여기 속력이 나와 있죠. 갈 때는 2, 올 때는 3. 그래서 속력분의 거리가 몇인지가 질문이니까 속력분의 거리, 올 때는 3분의 거리 합쳐서 9 이렇게 쓰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문제를 읽어보면 토탈 개념이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토탈 개념을 보시고 하면 돼요. 나는 토탈 개념을 왕복이니까 EX로 할래 라고 하시면 EX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식을 쓰시게 되겠죠. 해볼까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 아마 해설지에도 없을 테니까. 자, 갈 때 거리가 X고요. 올 때 거리가 X니까 토탈 거리는 EX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가는 거리, 오는 거리를 합쳐서 EX라고 할 거고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죠. 지금 시간이 몇인지 안 나와 있잖아요. 그냥 왕복 9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갈 때의 속력은 2라고 했어요. 시간은 우리 모릅니다. 시간은 게다가 두 개로 쪼개져 있어요. 그러면 2x, 그 다음에 여기 3y라고 할게요. 그래서 결과는 여기 2x가 아니죠. 잘못 썼네요. 우리 시간을 모르니까 2t라고 할게요. 2t. 시간은 2t 정도로 할게요. 갈 때 속력 시간 모르니까요. 올 때는 3 곱하기 9 빼기 t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결과는 2x 이렇게 할게요. 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합쳐서 9초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미지수가 2개입니다. 안 맞죠? 지금 문제 풀이에는 적합하지 않죠. 그래서 보통 저렇게 딱 대놓고 나오는 가장 명확한 토탈 개념으로 식을 써서 푸는 게 합리적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보죠. 자, 똑같습니다. 토탈 개념을 찾으셨습니까? 토탈 개념이요. 결국 여기에 나오는 토탈 개념은 거리의 개념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거리가 x고요. 여기 있네요. 3시간에 시간 차이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토탈이라는 표현보다는 뭔가 차이가라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최종 정리본의 시간은 3시간 차이입니다. 자, 빠른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느린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당연히 느린 사람이 시간이 오래 걸리죠. 느린 사람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왠지 아시죠? 느릿느릿 가니까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시속 40으로 가는 것과 달려서 시속 20으로 가는 것 사이에는 3시간의 차이가 생긴다고 했는데, 자, 그럼 느리게 가는 게 20이니까, 자, 이제 뭐 해야 돼요? 시간과 시간을 빼면 3시간이 나와줘야 됩니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고요. 자, 느린 시간. 20이 느린 속력이죠. 속력분의 거리 빼기 또 빠른 것 속력분의 거리를 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 시간 차이는 3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토탈 개념을 보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과 시간을 더해서 뭐다? 시간과 시간을 빼서 뭐다? 뭐 아니면 거리와 거리를 더해서 거리와 거리를 빼서 뭐다라는 형태가 있을 겁니다. 이 포맷을 맞춰줘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요새 출제되는 경향들을 보면은 이거를 최대한 안 보여주려고 굉장히 막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넣어요. 뭐 김 과장이 가다가 서류를 두고 온 게 떠올라서 다시 돌아갔다 하는데 결국 다 정리해보면 그냥 시간들의 합산이, 시간들의 빼기가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물론 거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토탈을 찾으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제 다음 개념을 보죠. 거속시 문제가 꼭 그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고 거속시 문제에서 또 변형되는 게 있죠.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는 자, 현재까지는 한번 좀 살짝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부등식은 양쪽에 마이너스 부호가 들어가는 걸 처리하는 것 외에는 방정식과 똑같이 푼다라는 얘기가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들어와서 거속시 얘기를 했는데 거속시는 토탈 개념에 맞춰서 푸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거에 온 겁니다. 이건 아예 딱 유형을 좀 3가지를 구분해 놨는데요. 다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 트랙 돌기, 호수 돌기 같은 포맷이요. 꼭 트랙이라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공원이라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트랙이나 호수 돌기가 나오게 되면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 경우. 자, 반대 방향으로 돌면 언제 만나냐면 딱 둘이 이동해서 언젠간 만나겠는데 이 만날 때 위치까지의 이 거리와 이 거리가 한 바퀴가 나오겠죠. 그래서 트랙 돌기는 총 거리라는 말 대신에 전체 둘레가 몇이야라는 말로 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둘의 이동 거리의 합이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는 거리와 거리를 합치면 그러면 전체 한 바퀴 거리가 나오는 구조의 식을 쓰겠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면요. 누군가가 빠를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빠른 사람이 한 바퀴를 도는 동안 느린 사람이 이렇게 돌면서 그 느린 사람을 한번 만나게 돼요. 무슨 소리냐면 빠른 사람이 빨리 돌아서 다시 만날 거니까 빨리 도는 사람과 느리게 도는 사람이 한 바퀴 차이 나는 시점이 만나는 타이밍이 됩니다.
차이요. 다시 말해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 한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뺐을 때 한 바퀴가 나오는 개념. 그래서 거리에서 거리를 빼면 거리가 나오는 개념의 식을 쓰겠죠. 얘는 더하기의 식이고 얘는 빼기의 식인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트랙에서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 빼서 한 바퀴가 나와야 되고요. 같은 방향으로 돌 때 한 바퀴 돌면 만나니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러면은 둘의 거리를 합쳐서 한 바퀴가 나와주면 되죠. 어떤 문제는 한 바퀴라고 나오고 어떤 문제는 두 바퀴를 계산해야 되게 나올 텐데 그건 이제 문제를 읽으면서 좀 찾아봐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나와 있는 거 하나 봐야 되겠죠? 자, 봅시다. 31번입니다. 둘레의 길이가 2000m의 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바퀴가 2000m예요. 이 운동장을 소원이는 매분 100, 현지는 매분 120의 속력으로 돕니다. 자, 한 사람이 빨라요. 두 사람이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돈대요. 자, 그럼 빨리 도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서 다시 만난다고 했죠. 자, 한 바퀴는 2000m라고 했으니까 빠른 사람의 거리에서 느린 사람의 거리를 뺐을 때 한 바퀴 2000m가 나와줘야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자, 속력, 빠른 사람 120, 속력 곱하기 시간. X라고 할까 봐요. 뭔가 M이라고 하면 좀 보통 T라고도 쓰는데 그냥 X로 할게요. 자, 120T, 120X. 느린 사람은 역시 시간은 똑같이 흘러가니까 느리게 도는 사람은 100X.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는 2000m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20X가 2000m니까 정답은 몇이겠습니까? 100분이겠죠. 100분 뒤에 만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실제로 1분에 100m라는 게 굉장히 느린 속력이라 굉장히 늦게 만난 거죠. 막 달리기였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빨라야 됐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트랙 돌기는 같은 방향이면 서로 뺀다. 그리고 반대 방향이면 그냥 딱 더한다. 거리를 더하면 한 바퀴가 나온다. 요거요. 요거 기억하시는 거고 결국 어쨌든 간에 식을 세우는 포맷은 똑같죠. 토탈 개념에 맞춰서 더하기 할지 빼기 할지를 정한 거고 주로 거리와 시간으로 나오죠. 토탈이니까 주로가 아니라 사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터널 문제요. 터널 문제는 룰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열차가 그려져 있어요. 열차 진짜 깜찍하게 그려져 있네요. 와우. 거의 뭐 마이크로 버스네요. 자, 일단 열차가 지금 여기가 앞이 들어온 겁니다. 터널에. 열차의 머리가 들어오면 터널에 진입한 게 맞아요. 근데 얘가 뚜뚜뚜뚜뚜 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 나왔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 머리부터 여기까지 열차가 이동을 한다는 건 터널의 길이죠. 근데 터널의 길이에 여기에 머리가 온다 하더라도 열차는 여전히 안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널이든 다리든 열차가 지나가려면 자기 몸체만큼이 더 움직여줘야 돼요. 완전히 나와야 된다 이거죠. 바로 그거를 여기 지금 그림으로 표기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터널이다 다리다라는 게 열차의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무조건 이동거리는 터널 길이와 열차의 길이를 합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실제 이동거리는 터널과 열차의 길이를 합산한 걸로 하셔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거를 노리고 문제를 내는 거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갈래가 많지 않습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토탈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었던 트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터널, 그리고 네 번째 강, 이렇게 네 종류입니다. 물론 소재를 바꿔서 낼 뿐이죠. 강이 아니고 그냥 다르게 낼 뿐인 거죠. 항상 문제의 소재는 딱 이제 이 안에서만 도는 겁니다. 얘는. 자,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동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터널 길이와 열차의 길이를 합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계산하는 걸 좀 예시로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자, 터널의 길이가 600m짜리 터널이 있어요. 기차의 속력은 1분에 1000m를 간대요. 자, 터널을 통과하는 시간은 50초. 그래서 60분에 50분이라고 해놨어요. 이 60분에 50초인 거예요. 그러니까 60초분에 50초. 그러니까 분 단위로 볼 거니까 60초. 원래는 1분이 60초잖아요. 그래서 총 60초 중에 50초를 움직였다. 이걸 분으로 쓴 거죠. 6분의 5분이라고 한 거고요. 열차의 길이를 X라고 하면 식을 어떻게 세울 거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여기 지금 총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그때 거리를 쓸 때 600 더하기 x까지 쓰셔야 된다라고 한 거죠.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거리로 쓸지 아니면 시간으로 쓸지만 좀 정하시면 되고, 그리고 터널이나 다리 같은 문제는 열차의 길이가 더해지는 거야를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반영되어 있는 문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32번입니다. 자, 시속 72km로 달리느라고 했는데 시속 72니까 이거 써둡시다. 이게 문제에서 나오는 단위가 안 맞을 때는 단위를 맞춰줘야 되거든요. 일단 제시되어 있는 걸 써둡시다. 시간이니까 H, hour을 넣을게요. 72km를 1시간 동안 가는 겁니다. 근데 지하철인데 이 지하철이 성복역에서 상현역까지 길이가 1k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60초가 걸린다고 했어요. 자, 지금 보니까 얘는 갑자기 60초 1분이 됐습니다. 이거 분 단위로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선택지를 봅시다. 미터 단위로 가 있죠? 그럼 미터와 분 단위로 바꿀 필요가 있어진 거죠. 그래서 킬로미터에다가 1000배를 하니까 72,000미터는 60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우린 이거를 1분 단위로 고쳐보려고 할 거니까 60으로 약분하게 되면 1200? 그죠? 여기다가 60이니까 1200이네요. 1200m per 미닛이 되겠군요. 이거 이렇게 네, 이렇게 할게요. 1200m per 미닛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1분에 1200m 간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고요. 문제를 보니까 이 문제에서 길이가 1k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60초가 걸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1분 걸리면 1km 터널을 지난다는 건데 이미 이걸로 끝났네요. 그냥 끝났어요. 보니까 단위를 맞췄더니 1분 동안 몇 미터 간대요? 1200m 간대요. 근데 터널의 길이가 몇이래요? 1000m래요. 그럼 나머지 200m는 어디에서 오겠습니까? 열차의 길이에서 오겠죠? 그래서 열차의 길이 20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단위를 맞추고 그냥 식 세울 것도 없이 끝나버렸죠. 만약에 이 문제가 60초가 아니라 120초, 2분이 된다고 하면 이걸 뭐 2배를 하거나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럴 거 없이 끝났습니다. 항상 거속시 문제는 단위는 맞춰줘야 됩니다. 이 단위 때문에 틀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단위 맞춰서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념. 이거를 어디까지 설명을 드려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결국 쉬운 풀이가 우리한테 주 목적이니까 그 내용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포기하지 말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좀 약간 집중력이 흐트러지신 분들은 다시 의자도 좀 바꿔서 앉으시고, 엉덩이가 아픈 분들은 좀 일어나서도 좀 들으시고 계속 뭔가 좀 새로운 액션을 취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혹시 수업 시간에 이 졸려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특수한 건데 얼마 전에 본 건데요. 이제 뭐 요새는 사실 뭐 상위권 대학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들도 이 중에 이제 상위권 대학 출신도 있으실 거고,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위에 뭐 유니스트, 뭐 카이스트 뭐 이런 데들 있잖아요. 이런 데 출신이 들으실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뭐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고, 조금 더 이제 약간 좀 밑에도 있으실 거고 할 텐데, 상위권 학생들의 주 특징은 그거랍니다. 수업 시간에 졸려본 적이 거의 없다. 수업 시간에 왜 졸려? 라고 얘기한대요.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그런 뭔가 공부를 할 때는 졸리다는 게 말이 돼? 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자세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5급 뭐 이제 서기관이죠. 뭐 서기관 뭐 이제 이런 것들 합격하신 분들 보니까 하루 순공 시간이 12시간이더라고요. 10시간에서 12시간씩입니다. 한 달 내내 쭉 이렇게 있어요. 물론 본인이 쉬겠다고 한 날 빼고요. 보통 이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뭐 외교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는 목표가 아니라 단순히 이제 어쨌든 회사를 가겠다는 목표 하에 이 공부를 하시는 걸 텐데, 우선 지금 당장 현재 놓여 있는 시점의 수준이 정말 낮다면 일단 저 위에까지 도달하기 위해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니, 머리가 좋고 공부를 잘하고 수업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던 분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지 그만큼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졸리거나 이러다면 난 정말 썩었다, 난 진짜 틀린 놈이야, 이래서 안 돼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어쨌든 이 바닥에 누워져 있는 분들을 일으켜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강물 문제에서 제가 좀 필요한 그 끄트머리 얘기를 좀 하려고는 하는데 일단 그 전에 식이 필요해요. 우선 강물 문제는요. 왕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강물 문제가 왕복인 게 아니라 왕복인 문제는 강물 문제 시스템인 겁니다. 어딘가 같은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그건 다 강물 시스템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강물 문제에서는 배가 강이 흐른다라는 조건을 극복하고 올라가는 거라 배의 속력이 무조건 더 빠를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성립이 되거든요. 만약에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낮으면 그냥 배는 절로 가버리겠죠. 문제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항상 배의 속력이 강물의 속력보다 크게 나올 거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뭐 배의 속력과 강의 속력이 같으면 배가 가만히 있으니까요. 일단 이거는 근본적인 전제가 되고요. 사실 이걸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결국 어쨌든 간에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배의 속력에서 강의 속력을 빼야죠. 그래서 그 감소된 속력만큼으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여기에 시간이 곱해지겠죠. 그죠? T1이라고 할게요. 올라가는 시간. 자, 그러면 강을 타고 내려올 때는 강의 속력이랑 배의 속력이 합쳐지겠죠. 그리고 내려올 때의 시간은 또 다르겠죠. 그리고 얘네들은 같을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 강이라는 그 소재를 쓴다는 건 사실은 이 안에서 한정된 구간을 왔다 갔다 하려고 쓰는 거라서 이 거리와 속력 곱하기 시간, 여기 이 거리, 속력 곱하기 시간은 같을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되셨나요? 이거 돼야 되는데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 시간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올라갈 때의 속력, 내려올 때의 속력은 다를 테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건 결국요. 이렇게 되죠. A 빼기 B 대 A 더하기 B는 이라는 비례식으로 쓸 수 있죠. 자, A 더하기 B가 누구랑 곱해지면 T2랑 곱해졌으니까 여기가 T2 그리고 옆에가 T1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제 몸이 긁혀서 이렇게 자꾸 낙서가 생기나 봐요. 자,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거 결국 무슨 얘기 하자는 거냐면 여기에서 A 빼기 B와 A 더하기 B라는 건 속력들인데 주로 강물의 문제에서는 왕복 시간, 왕복 거리 같은 개념들을 질문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질문이 아니라 그걸 줄 겁니다. 그래야지 속력을 구할 수 있고요. 속력을 구하는 문제로 돼야 이 문제가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강조하려는 거는 뭐냐면 이 속력이 가지는 특징입니다. 자, 지금 이게 속력이죠. 둘이 뺀 거, 둘이 더한 게 속력이죠. 그리고 그거는 누구의 관계랑 똑같냐면 시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둘의 시간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자, 이 시간을 더한다는 건 얘네들을 더하는 관계가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한다는 건 얘네 둘이 더하는 걸 겁니다. A 빼기 B와 A 더하기 B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A가 되죠. 그리고 시간끼리 뺀다는 건 여기서 뺀다는 건데요. 자, 여기서 뺄 때는 당연히 이 큰 놈에서 뺄 겁니다. A 더하기 B에서 A 빼기 B를 빼면 뭐가 됩니까? 2B가 되죠. 자, 시간의 합과 시간의 차는 그 비율은 속력의 비율이 됩니다. 시간의 합과 시간의 차의 비율이 속력의 비율이 됩니다. 똑같은 거리의 왕복 문제는 시간의 합과 시간의 차의 비율이 속력의 비율이 된다고요. 이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는 해둘게요. 되게 길게 쓰니까 이제 벌써 갑자기 확 밥맛이 떨어지고 좀 이제 그럴 수 있는데, 자, 이제 다시 한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 거냐면 이 강물 문제라고 정확히 딱 지정해 둡시다. 강물 문제는요. 시간의 합의 비율과 시간의 차의 비율이 그 속력의 비율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괜찮습니까? 강물 문제에서는 시간의 합과 시간의 차의 비율이 속력의 비율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볼까요?
어떻게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은이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핵심만 볼까요? 시간이 1시간 20분, 80분,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20분 걸렸습니다. 자, 속력의 비율을 묻고 있죠. 자, 이때 요거 시간의 비율의 합과 차, 둘이 합하면 100입니다. 그죠? 여기 80분, 20분. 그 다음에 여기 둘이 빼면 60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거 약분하면 5대 3이죠. 속력의 비율은 5대 3인 겁니다. 여기 5대 3의 비율을 만족하는 건 몇 번이죠? 3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죠. 원래 이제 정식의 풀이도 한번 설명하고 요 풀이도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앞에 설명에서 이미 확 기분이 좀 다운되셨을 것 같아서 좀 빠른 풀이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상세한 풀이는 이미 해설지에도 담겨 있으니까 요번에는 무조건 전 여러분들이 이걸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 요 설명에 좀 최대한 좀 공을 들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강물 문제는 다 이렇습니다.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죠. 이번 시간은 요 개념 마지막인데요. 정가랑 원가고 이거는 용어를 좀 기억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고 실제로 정가, 원가 문제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결국에는 용어만 잘 이해하고 있다면 전혀 좀 어려움은 느껴지지 않는 뭐 그런 내용이죠. 파트입니다. 자, 원가는 원래 가격. 그래서 이제 원래 사오는 가격. 그리고 정가는 정한 가격. 그래서 정해둔 값이라서 정가격입니다. 그리고 이익률, 할인율은 비율로 나타낸다 이랬는데 실제로 자 1,000원짜리 물건을 사왔어요. 1,000원짜리를 사와서 20% 그러니까 200원의 마진을 붙이고 싶다고 하면 1,200원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1,200원이 정가가 되고 이익은 20%, 이익인 금액은 200원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익률, 할인율이라고 표현하는 건 률이 나오면 이제 비율로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익, 할인이라고 하면은 정확한 금액을 지정할 겁니다. 너무 좀 당연하고 쉬운 개념일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막 엄청 생경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체크하자면 원가가 원래 돈, 정가가 이제 그걸 추가한 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가가 1,000원에 이익률이 20%면 1,000원에 20%인 200원이 이익이 된다. 라고 나온 거고요. 요 정도를 가지고 이제 그러면 좀 정리를 좀 더 가보죠. 자, 일단 정가라는 건 원가에다가 이익을 붙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보통 문제로 나올 때요. 자, 이제 정가가 얼마입니다. 이익률은 몇 %로 할 거예요. 이익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 나오진 않을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떤 포맷을 택하냐면 정가를 정했는데 원가에 얼마만큼으로 정가를 정했는데 이게 별로였어. 그래서 수정을 해서 원가 말고 정가에서 얼마 더 할인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얼마가 됐어라는 식으로 한 번만 이익을 정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꼴 겁니다. 이 다음에 이익을 붙였든 뭐 아니면 할인을 붙였든 한 번 더 변형한 걸로 보통 문제를 내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예시로는 하나가 붙은 것만 나왔어요. 원가가 A1인 상품에 20% 이익을 붙이면 A한테 A 곱하기 20%, 100분의 20을 추가하겠다. 자, 여기서 요 20%의 여기 요 퍼센트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기호 있죠. 참고로 이 기호는 100분의 1을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100분의 1을 곱했다는 의미고요. 참고로 이 퍼센트 말고 퍼밀도 있어요. 퍼밀은 1000분의 1을 곱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만분의 1은 어떻게 쓸까요? 뻔하죠? 이렇게 쓰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걸 볼 일이 없으니 이것만 보시는 거고요. 이건 100분의 1. 그래서 여기 20이라고 써 있고 이게 써 있다는 건 이걸 의미한다는 거죠. 같은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원금에다가 원가에다가 이게 곱해지는 거죠.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제 원가에다가 정가, 그러니까 이익이 붙으면 정가가 되는 걸 좀 봤고요. 할인가라는 거는 그만큼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저는 좀 헷갈리는데 백화점 가면 30% 할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40% 할인이라고 되어 있으면 30%를 낮춰서 파는 게 맞잖아요. 근데 어떤 곳들은 가면 30%에 파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할인이라는 말을 써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푸는 문제에서는
할인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이 100%에서 다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이 다운되면은 70을 쓰는 거죠. 우린 70%를 쓸 거고 40이 다운된다 그러면 할인된다 그러면 60%를 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에서 20% 할인이에요라고 나오면 20%를 곱하는 게 아니라 100에서 20을 뺀 80%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게 좀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산을 할 때 20% 이익을 붙여요라고 하면은 나 자신 100한테 20이 추가돼서 120이 붙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 할인이 돼요 그러면 나 자신 100에서 20이 빼서 80이 붙는 거죠. 100분의 80이. 그래서 최종적인 계산이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지 이 앞에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쓸 일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린 결국 붙었다 안 붙었다의 계산을 하는 거에 익숙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정리합시다. 총 매출이라고 하면은 한 개 가격에다가 개수만큼 곱하는 겁니다. 총 매출. 매출이라는 거는 원가까지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이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뭐 은퇴를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뭐 새로운 뭐 그런 걸 하려고 커피 뭐 저가 커피 뭐 있잖아요. 유명한 데 있잖아요. 무슨 뭐 대형 커피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데들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데들만 한 달 매출이 5천만 원이래요. 1억이에요 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원금이 포함된 거고 5천만 원에서 이제 가맹비 빼고 그다음에 원가 빼고 인건비 빼고 월세도 빼야 되고 뭐 고정비들 들어가는 거 몇 개 있잖아요. 이것저것 다 빼면은 실제로 총 매출은 5천이었어도 그 뭐 점주가 손에 쥐는 돈은 뭐 500만 원도 안 되더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바로 그때 쓰는 이 총매출이 그런 개념입니다. 이 총매출은 이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총매출이 높다고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죠. 만약에 총매출이 5천인데 고정적으로 나가는 원가가 4,700만 원이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자, 일단 어쨌든 그래서 총매출. 나중에 혹시 커피숍 같은 거를 뭐 혹시 뭐 미래 직업으로 삼으실까 봐 하는 얘기인데 지금은 이제 과포화 상태입니다. 그냥 회사 가셔서 그냥 무조건 그냥 붙박이로 붙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지금 이익이요. 이익이라는 건 판매 가격에서 원가를 빼는 거. 당연한 얘기죠. 거스름돈도 나와 있는데 사실 진짜 혹시 모르실까 봐 넣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바닥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한 거니까요. 거스름돈, 돈 내고 물건 가격 빼면 거스름돈이었어. 혹시 모르실까 봐 넣어놨습니다. 근데 진짜 모르신다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내가 돈 냈고 내 물건 가격 빼서 남은 거 거스름돈으로 받는 거죠. 요새는 신용카드로 하니까 거스름돈의 개념을 잘 쓰질 않죠. 자, 그러면 34번 봅시다. 물통 회사에서 물통의 원가의 이익을 50%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와, 그러니까 이익이 물건 가격에 50%로 붙은 거예요. 원가격에. 그러니까 원래 가격이 얼마인지 우린 모르니까 이걸 A라고 쓰겠습니다. A한테 50% 이익이 붙었으니까 이제 몇 퍼센트가 됐죠? 150%입니다. 100분의 150이요. 이게 정가입니다. 근데 물통이 너무 안 팔려서 정가에서 500원을 할인했대요. 500원을 뺐습니다. 그랬더니 10%의 이익으로 바뀌었대요. 그럼 A 곱하기 100분의 110이 되겠죠. 이게 원식입니다. 그리고 이걸 푸는 게 맞죠, 사실은. 일단 이것도 풀고 얘기할게요. 자, 여기 100분의 150A와 100분의 110A가 있고요. 얘네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할 거니까 이게 넘어가면 빠지겠네요. 이항 개념입니다. 그래서 A 곱하기 100분의 110이 빠졌으니까 40이 될 거고요. 여기 빼기 500은 우변으로 넘길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10분의 4. 근데 이 10은 여기로 넘길 겁니다. 그러니까 4A는 5천이 되겠죠. 4A는 5천. A 값 구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4로 약분할 거니까 A는 1250이 되겠죠. 정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식을 세워서 그대로 좀 풀어봤는데요. 이거를 좀 약간 다르게 해보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원가, 정가, 할인가 같은 거를 이해한 문제에서 사실 꼭 식을 세워서 풀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결국 몇 퍼센트가 얼마네라는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도출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죠. 자, 지금 같은 경우 보통 우리 왜 실제 주변에 있는 식당들을 보면요. 그 식당에서 그 음식 원가는 보통 25%에서 30%를 차지한대요.
보통 그렇대요. 그러면 그런 비율들이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고 그걸 알면 우리가 계산을 좀 더 수월하게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면 10,000원짜리 음식을 먹을 때 실제로 이 음식을 만들 때 2,500원이 들어갔다는 걸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요. 자,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50%를 붙였는데 결국 500원을 할인했더니 10% 이익이 됐대요. 50% 이익이었는데 10% 이익이 됐대요. 50% 이익이었는데 10%가 됐다고요. 얼마가 빠졌습니까? 40%가 빠진 거죠. 40%가 빠진 겁니다. 근데 그 40%를 얼마라고 했죠? 500원 할인이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은 40%가 500원이니까 이 문제의 질문, 원가는 100%잖아요. 원가가 얼마냐고 물어본 질문이니까 여기다가 몇 배, 40한테 몇 배 하면 됩니까? 2.5배. 그래서 500한테 똑같이 2.5배를 해주면 1250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원가, 정가, 할인가 문제는 식을 이렇게 예쁘게 쭉 세워놓고 푸는 게 1차적이긴 한데 최종적으로는 결국 몇 퍼센트가 얼마다라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말이 숨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으시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풀어야 되는 마지막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일단 거속시에 나와 있었던 개념은 총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강물에서의 특성 알려드렸죠. 시간들의 합과 시간들의 차의 비율이 결국 속력의 비율이다. 그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